자, 어제 우리 이제 행정 이론으로 들어가가지고 과학적 관리론부터 내용을 봤습니다. 그죠?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냐면, 자, 행정학이 이제 드디어 탄생하면서 처음 등장한 이론으로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 정치 행정 이원론 관점에서 행정과 경영이 유사하다고 보고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한 거죠. 그죠? 그래서 테일러 시스템이 먼저 어제 봤습니다. 그죠? 시간 연구, 동작 연구 통해서 하루에 얼만큼 생산하면 될지 표준 가업량을 할당해 주고 표준 가업량에 따른 차별적 성과급제, 이게 핵심이었죠. 그죠? 그래서 연구의 핵심 변수는 조직 구조를 어떻게 설계를 잘 해서 업무 분업화를 잘 해서 능률성을 확보할 건가가 관심 핵심이었다. 그죠? 자, 이런 과학적 관리론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능률성 확보가 최고 중요한 가치라고 보면서 공공행정이나 사행정, 경영이죠. 그죠? 공사행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원리를 찾겠다는 행정원리론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울릭 앤 어윅 이런 사람들이 머리 끝자를 따서 포스트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유명한 학자는 죽어서 저런 머리 끝자를 잘 따 남겨야 교과서에 소개되면서 잘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 능률성 확보를 위해서 조직 구조 설계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우리가 조직론 가면 보게 될 우리 관료제적 조직 구조라고 하는 관료제론까지를 우리는 이런 구조 설계에 관심을 많이 가진 행정학을 탄생시킨 이론들을 우리는 묶어서 고전적 행정학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심이 저 조직 구조 설계에 집중됐던 거죠. 근데 이제 중간에 우리가 무슨 실험을 했죠? 이 과학적 관리론 입증하기 위해서 호선 실험이란 걸 어제 했습니다. 그죠? 호선 실험이란 걸 해보니까 차별적 성과급제, 돈을 더 준다고 하는데도 동료 집단의 압력, 그죠? 적당히 생산해라, 그죠? 그러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능률성이 높아지면 우리 같이 다 잘릴 수 있다, 이런 압박을 주니까 주변의 이런 비공식 구조로서 동료 집단에 의한 영향 때문에 오히려 생산성의 생산성의 차별화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이런 조직 내 인간 혹은 비공식 구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인간관계론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제 마지막에 봤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인간에 대한 연구는 결국 조직 내 인간, 그래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행동과 태도, 행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론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내 어떻게 업무를 분업할 잘 해가지고 업무 구조를 잘 설계해서 능률성을 확보를 할 건가에 대한 관심에서 조직 내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넘어간 걸 우리는 신고전적 행정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태론과 인간관계론 영향 속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조금씩 이루어지다가, 이까지는 아직은 본격적인 환경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아직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조직이 있으면 조직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이 관계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서 폐쇄체제적 관점이다. 그래서 계속 폐쇄체제적 관점이라는 비판을 합니다.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제 환경에 대해서 오픈했다, 개방체제라고 부를 텐데 폐쇄체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논의가 더 발달하면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비교행정, 발전행정론 이런 논의들을 볼 건데, 본격적으로 선진국 사회에서 개발도상국 사회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선진국 사회에서 환경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 그때 우리는 체제론 이후의 논의들을 우리는 현대적 행정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현대적 행정학은 원체 다양한 이론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특징을 좀 획일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시험에서는 고전적 행정학의 특징은 혹은 고전적 행정학과 신고전적 행정학을 서로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서로 비교하는 문제 나오면 어제 우리 수업 마지막에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을 비교하면서 수업이 끝났죠, 그죠? 처럼 과학적 관리론은 명확했죠. 구조, 그래서 어떤 능률성, 인간을 기계 부속품 취급하면서 더워서 끓였나요? 인간을 기계 부속품 취급하는 기계적 능률성을 지향했고, 인간관계로는 뭐였죠? 기계적 능률성이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존재로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회적 능률성을 지향했는데, 그렇게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을 비교했듯이 고전적, 신고전적 이렇게 나오면 역시 고전적 행정이라면 과학적 관리론 생각하고 문제 풀고, 신고전적 하면 인간관계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 문제들을 어저께 마지막에 풀려다가 수업을 마무리했는데 한번 봅시다. 프린트 26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그 하단의 박스에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본 거야.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공통점은 둘 다 아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폐쇄체제적인 관점이고, 동기부여를 둘 다 내면에서 막 이루고 싶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외저적인,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은 돈을 더 주면 열심히 일한다는 경제적 보상으로,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심리적 소속감, 안정감을 심어주면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목표, 돈을 버는 거든 소속감이든 그런 개인 목표와 조직의 목표, 조직은 돈을 버는 거죠. 양립 가능하다, 조화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궁극적 목표는 이렇게 구성원을 관리해서 결국에는 능률성 확보, 조직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죠. 관리 수단인 겁니다. 차이점은 과학적 관리론은 어떻게든 공식적인 업무 구조, 분업화, 어제 보면 차체 그림 그렸죠. 차체, 그 다음에 타이어를 끼우고 핸들을 끼우고 백미러를 끼우고 어떤 순서대로 일을 하면 될지, 어떤 단위로 작업 단위를 나누면 될지, 업무의 분업화, 업무 배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 인간관계로는 비공식 집단 그런 거 잘 설계해놔도 주위의 동료들이 적당히 생산하자 이러면 그런 압력에 굴복하더라. 그래서 비공식 집단에 대한 고려하자는 겁니다. 과학적 관리로는 합리경제적 인간에서 돈을 주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 통제 중심의 X이론적 관리라면, 인간관계로는 사회적 심리적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Y이론 관점에서 민주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X이론적 관리는 통제 위주의 관리고, Y이론적 관리는 민주적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기계적 능률성이냐 사회적 능률성이냐, 구조에 대해 관심을 갖냐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갖냐 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뒤에 우리가 이제 26페이지 문제를 풀어봤고 27페이지 문제를 한번 보면, 4번 문제 보면 고전적 조직이론 이런 문제 나오는데, 고전적 조직이론이 뭔지 설명 안 해줬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고전적 조직이론 혹은 고전적 행정학 하면 과학적 관리론 생각하면 된다고 방금 얘기했죠. 그죠? 왜? 이 행정이론이 조직이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이 과학적 관리론이 들어오기 전에 행정학이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없었죠. 행정학이란 게 없고 정치에 예속돼 있다가 우드로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연구 논문 이후에 그때 뭐 과학적 관리론 어떻게든 행정에 도입해 보고자 얘기했죠. 그죠? 예, 경영 능률성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든 과학적 관리론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경영이 유사하다고 봤는데, 이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게 조직 구조 설계하는 거죠. 말 그대로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조직 구조를 설계할지에 관한 이론이죠. 조직 이론이죠. 그죠? 그래서 고전적 행정학은 곧 이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적 조직 이론 이렇게 돼 있으면 과학적 관리론인데, 그런 과학적 관리론의 기계적 조직관 맞죠? 기계적 능률성 실현하려고 했으니까 기계적 조직관을 비판하면서 조직 내에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주창하며 등장한 인간관계론, 이 말이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인간적인 대우해줘가지고 조직 구성원이 야 참 살맛나는 세상이다 이거 느끼게 해주려고 한 겁니까? 아니죠. 경영자가 돈 벌기 위한 거였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1번처럼 조직이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비꼬아서 어제 인간관계론의 한계에 무슨 단어가 나왔죠? 젖소사회학, 그죠?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게 뭐다? 결국에는 우유 생산량 늘리려고, 결국에는 조직이 성과를 제고하려고 인간적인 대우인 척 해준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8페이지 가면 고전적 인간관과 신고전적 인간관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만 연결된 것은 이러면 뭡니까? 고전적 인간관 하면 과학적 관리론에서 보는 인간관하고 신고전적 인간관하면 인간관계론에서 보는 인간관하고 두 개의 공통점을 묶으라는 겁니다. 인간의 피동성, 인간이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피동적이다란 말은 동기부여의 외재성, 리얼에 있는 얘기와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고전적 인간관은 합리경제적 인간관 전제하고 차별적 성과급제, 돈 더 줄 테니 더 생산해라. 그죠? 돈에 의해서 통제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신고전적 인간관에서는 뭐였습니까? 심리적 욕구를 채워줄게, 사회적 욕구를 채워줄게, 열심히 생산해라 이거였죠. 그죠? 그래서 기억 리얼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연의 인간이 완전히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합리적인 존재다. 우리가 합리적이다 아니다는 다 뭐라고요? 이윤을 추구하냐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비합리성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또라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막 머리가 이상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비합리적이라는 건 이윤 동기를 쫓지 않고 다른 동기에 의해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인간관계론에서 인간은 어땠습니까? 돈 더 준다고 했는데 비공식 구조의 압박 속에서 더 생산하지 않죠. 그죠? 이런 인간의 비합리성, 디귿에 있는 사회적 능률성 이런 것들은 인간관계론, 즉 신고전적 인간관에만 해당될 겁니다. 그죠? 독립인이란 단어는 우리가 고전적 인간관은 돈을 더 주면 열심히 일하는 경제인, 신고전적 인간관에서 인간은 사회적, 심리적 욕구 충족을 원하는 사회인이라면 현대적 행정학에서 인간이 독립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인간에 대한 관심에서 그래서 인간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데 연구 방법에서 좀 특별한 방법을 도용한 게 이 행태론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오늘 수업 진행될 거냐면 요 인간에 대한 관심이 촉발돼서 인간관계론이 자리를 잡아가 인간관계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연구한 행태론을 보게 될 겁니다. 이 행태론이 조금 특이한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행태론을 이야기할 때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연구 방법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논리 실증주의에 따른 행태론이 한참 미국 행정에 이제 대세가 되고 행정학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추가적인 어떤 다른 연구가 미국 사회에서는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이 행태론이 이제 지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참 미국 사회가 번영기를 누리고 있으면서 연구의 대상이 미국이 아닌 미국이 경제 원조를 해주는 개발도상국, 대한민국 같은 나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행태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우리 미국의 행정이론이 대한민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국가 간의 행정을 비교 연구해보자는 비교 행정론이 들어오게 되고 이 비교 행정론은 비교만 하고 끝나는 거야. 비교를 했더니 결론은 환경이 다르네 이래버립니다. 미국 행정체제를 둘러싼 미국의 환경하고 한국 행정체제를 둘러싼 한국의 환경이 다르네. 그러니까 미국 행정이론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네. 이런 내용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핵심이 뭐냐면 한국은 환경이 안 좋네. 그러니까 쟤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계속 저렇게 살 수밖에 없네. 쟤들은 저렇게 사는 게 운명이야 라고 하는 이 비관론적 숙명론을 제기하면서 끝납니다. 그에 대해서 아니야. 쟤들도 우리도 잘 살 수 있어. 잘 살아 보세. 우리도 경제 발전을 이뤄서 잘 살아 보세의 노래를 부른 게 발전 행정론입니다. 이런 발전 행정론 패러다임 하에서 새마을 운동도 하고 박정희 정부 때 다양한 경제개발 정책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미국 사회가 아닌 주로 대한민국 같은
개발도상국 행정을 연구하면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고, 미국 사회에는 여전히 이 곧 볼 행태론이라는 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행태론 지배하고 있다가 미국 사회에도 1960년대 후반 다양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흑인 폭동을 계기로 해서 행정학이 한 단계 발전하게 되는데, 흑인 폭동, 미국의 빈부격차 문제, 베트남전 패전, 이런 문제들이 가중돼 가면서 미국 사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행정학이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반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젊은 행정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 가만 보니까 지금부터 공부할 이 행태론이란 것 때문에 너무 행태론에만 젖어가지고 요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연구 방법에 길들여져서 우리가 실제 해야 될 가치를 잊었다라고 해서 그에 대한 반성으로 신행정론 이런 내용이 등장하게 되고 이 배경 속에서 신행정론이 진행되는 와중에 1970년대 넘어가면서 1970년대 후반 되면 정부 실패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와중에 1970년대 후반 넘어가면서 가중되는 정부의 어떤 재정 적자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 방법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행정학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으로 공공선택론이란 거 하고 신제도론이라는 내용들을 만나게 되고 이후에 정부 실패가 정말 터져버리면서 누차 얘기했지만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신공공관리론이 나오게 되고, 시장도 불안정하니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협력적 국정 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뉴 거버넌스 논의도 보게 됩니다. 신공공관리론이 지나치게 시장을 강조하는데,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 고객이죠, 그죠? 고객지향적 행정, 어제 봤죠, 그죠? 고객지향적 행정이 좋긴 한데, 한 무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고객이었냐? 우리가 주인이지. 공공서비스에 공급해 있어가지고 나는 주권자인 주권자인 우리 시민이 이 사회의 이 정부의 주인인데 왜 날 고객 취급하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시민성을 강조하는 이 신공공관리론에 반발하면서 신공공 서비스론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한테 서비스를 잘 제공해라 라는 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이 이후에 이제 몇 가지 논의를 좀 더 보게 되는 게 이제 큰 흐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신행정론은 이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인데, 이 신행정론을 비롯한 이 행태론이 가져온 사회문제 해결을 못했던 데 대한 반발로 우리는 후기 행태주의라고 해서 몇 가지 논의를 더 보는데, 행정학적인 측면에서 행정 처방이 이루어지는 신행정론이 있고, 행태론이라고 하면 이 논리 실증주의를 떼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연구 방법론에 대한 반발로 우리는 현상학적 접근법과 비판행정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학 이런 것들을 또 추가로 보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다 보기는 진도가 참 힘들 거고, 시험에서는 최근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 내용 어떤 게 시험 나와도 지엽적인 주제가 아닌 거야. 여기 지금 우리 행정학의 기초이론 하는 단원에서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들, 프린트로 나간 내용들은 어떤 주제가 나와도 지엽적인 주제가 아니고 다 인정받는 주제들인 겁니다. 다 좀 꼼꼼하게 다 잘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이런 측면에서 볼 건데, 일단은 첫 시간에는 그래서 이 행태론을 보고, 그리고 이 사이에 여기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 가면, 비교행정론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미국 행정 환경 하에서는 적합한데 한국에는 맞지 않더라. 한국 행정 환경 속에서는 한국의 행정이
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적 행정 환경 속에서는 미국 행정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자꾸 환경 하는데 아까 여기서 뭐라고요? 폐쇄 체제적 관점인데 요 논의로 이어지기 전에 드디어 환경을 조금씩 고려하게 되는데, 환경의 존재를 고려하게 되는 생태론이라는 내용을 보게 될 거고, 요 내용 이후에 환경과 상호작용을 보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체제론이라는 걸 또 보게 될 겁니다. 나올 이론들이 많은 거죠, 그죠? 벌써 봐야 될 게 행태론, 생태론, 비교행정, 발전행정, 체제론, 후기행태주의, 신행정론 등등등, 그리고 이제 공공선택론, 신제도론,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론, 신공공서비스론, 이렇게 해야 1권의 내용이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2년 보러 가야죠, 그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보면서 가자. 우리는 이제 여기 고전적 행정학 끝났다, 그죠? 고전적 행정학 끝났고, 인간관계론 정도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죠? 자, 행태론, 행정행태론, 그래서 29페이지를 보면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태론은 자연과학에서 차용한, 자, 논리실증주의라는 단어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논리실증주의하고 개인 내, 조직 내 개인 간의 행태를 경험적, 실증적,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일단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건 원래는 자연과학에서 발달한 연구 방법입니다. 논리적으로 실증해야 되는 거야. 실증한다. 그래서 실증, 검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논리 실증주의 적용하는 자연과학에서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죠, 그죠? 실험실에서 이렇게 화학 반응도 이렇게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는지 실험을 다 해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자연과학에서는 실제 검증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 검증을 통해서 내용이 입증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성을 인정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법칙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 공식도 나오고 화학 반응식도 나오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봤던 물리 공식, 화학 반응식, 아인슈타인의 무슨 MC 스퀘어, 그죠? 이런 내용들, 공식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자연과학자들이 2차 대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혹은 2차 대전 이후에 주로 이제 나치의 압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많이 망명을 해오는 거야. 망명해 와가지고 미국의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유럽에 먼저 발달한 이 학문들이 도입이 되니까, 그걸 보면서 이 헐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야, 행정학에도 이 논리 실증주의를 적용해 보자. 행정학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편타당한 일반 법칙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일반 법칙을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좀 더 완성된 학문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먼은 이 논리 실증주의를 그대로 행정학에도 가져와서, 즉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을 그대로 차용하는 거죠. 행정학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일반 법칙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행정학이 그만큼 과학성을 추구하겠다는 거죠. 행정의 과학성을 더 높여보고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험을 통해 가지고 입증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 위주로 가야 됩니다, 복지 위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가치 판단의 문제는 실험을 통해서 입증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죠? 우리가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할까요? 우리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복지 혜택을 더 증가시켜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혹은 흑인들이 교육을 못 받고 있으니 흑인 교육을 위해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됩니다. 이런 논의에 대해서 실험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먼은 사회과학 연구의 논리 실증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 행정에 있어서 정책 결정과 같은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을 주로 정책 결정에 관한 가치 판단에 관한 부분하고 단순한 사실에 관한 부분,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혹은 상사의 어떤 행동이 공무원에게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키는가, 이런 내용 중심으로 연구를 집중합니다. 그래서 가치와 사실을 분리해버리고 이 정책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행정학의 속성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정치로 보내버리고 우리는 사실의 연구에 집중하겠다 라는 내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연구에 집중한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사실적으로 분석 가능한 인간 행태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우리가 받고 배경을 보면, 그래서 밑에 거 먼저 보면 1930년대에 미국 사회로 유입된 유럽의 자연과학으로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행정학도 보편성, 객관성을 갖춘 연구를 해보자, 이런 논의가 커지는 겁니다. 배경은 위에 첫 번째 걸 보면 이전에도 이런 과학성을 추구한 이론이 있었어. 뭐냐면 공공행정이나 사행정이나 능률성을 지향하는, 그죠? 공행정이나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죠? 공공행정이든 민간 경영이든 공통의, 어차피 둘 다 능률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공조직, 사조직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원리를 찾아보겠다, 그렇게 얘기한 게 행정원리론이었죠. 그래서 귤리거윅 같은 사람은 포스트 코비라고 하는 내용은 공행정이든 사행정이든 조직의 최고관리직 모두에게 적용되는 능률성 확보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해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이먼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얘기는 그냥 좋은 속담, 격언 같은 거에 불과한 거야. 그냥 소 읽고 외양 칸 꽂힌다고 뭐가 달라. 그냥 포스트 컵이 좋다, 이런 얘기는 누가 못해. 너네 그거를 검증해봤어? 실제 확인해봤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게 일반 원리이다라고 하려면 이런 객관적인 연구 방법에 의해서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는 그냥 포스트곱이 최고요 말만 했지 왜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그런 거 분석하지 않았잖아. 그러니 인정해 줄 수 없다. 그거를 여기 나와 있듯이 프로볼 격언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밑에 내용의 첫 번째 있는 이런 논리 실증주의라는 연구 방법 통해 가지고 자연과학이 실험해가지고 딱 입증하듯이 우리도 그런 거 해내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 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실증주의를 적용합니다. 사회과학 또한 자연과학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 조작적 정의와 계량적 분석, 영역적 추론과 기납적 사례 연구를 통한 확률적 설명이다. 그래서 영역적 추론은 우리가 3단 논법인 거죠. 논리적으로. 기납적 사례 연구도 역시 개별 사례를 통해서 일반 법칙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죠? 조작적 정의가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해 볼게. 그래서 이런 논리 실증주의를 적용하려면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야 되는 거야.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행정에 정책 결정 기능이 있다는 건 인정해. 여기서 이전에 우드로 윌슨의 전통적인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의 탄생을 가져왔던 정치행정 이원론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거기서는 우드로 윌슨 뭐라 그랬죠? 행정은 정치의 영역 밖에 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행정의 개념 프린트를 보시면 이 내용이 있을 겁니다. 첫 시간에 나눠줬던. 그래서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은 얘들은 인정은 해. 행정이 정책 하는데 우리가 그거 연구해 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왜? 그건 가치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그러면 논리 실증주의라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정치 연구로, 정치학으로 보내고 우리는 과학적 검증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만 연구를 집중하겠다, 이렇게 자기들의 입장을 밝혀버립니다. 그래서 계량화된 수치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개별 행태 연구를 통한, 그래서 계량적 분석 대상이 개별 행위자라는 측면에서 미시적이다. 그래서 국가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개별 행위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미시적인 이런 분석 기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 아래 칸으로 가보면 우리는 순수과학이고 종합학문의 성격을 갖는다. 행태로는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경제공황의 극복이라든지 이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 순수하게 인간 행태를 이해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순수하게 이론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순수학문 과학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런 이론적 탐구를 함에 있어서 행정학적 연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논의를 차용할 수 있는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등의 인접 학문에 의한 연구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 행태론은 그래서 앞서 나와 있는 과학적 관리론의 경제인과 인간관계론의 사회인을 모두 결합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인간은 행정인이다 이러면서 기계적 능률성, 사회적 능률성 이런 논의를 구분하지 말고 또 공식 구조와 비공식 구조 모두 다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의사결정을 연구하게 됩니다. 자, 이 이제 논의를 함에 있어서 이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한 얘기를 해보면, 야, 사이먼은 제가 뭐라 그랬죠?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 행정학 공부하면 사이먼이 누구야? 이러면 행태론자잖아. 그죠? 그래서 행정학과에서는 우리 행정학 연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탔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 박사이기도 해. 정치학 박사로서 행정학을 연구했으면서 경제학 박사이기도 하고, 경영학 교과서에도 소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은 인간이 과연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가, 합리적 판단을 하는가 라는 걸 밝히고 싶어서 평생을 연구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 경영, 거기다가 인간의 심리에 대한 연구도 또 빼놓을 수 없죠. 인간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보려면 심리학 연구도 또 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가 4개나 됐던 사람이고, 단지 박사학위만 4개가 된 게 아니라 그 모든 교과서에 사이먼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손대는 학문마다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겨서 어떻게 이렇게 천재적인 인간이 있었느냐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말년에는 사이버 인공지능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인간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까지 했는데 죽으면서 뭐라 그랬죠? 인간은 비합리적이더라. 이런 얘기를 결국에는 합니다. 왜? 여기 이제 행정인과 제한적 합리성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사결정을 하려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려면 선택 가능한 모든 대안이 뭐뭐 있는지 알고 모든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의 제약 속에 있더라. 정보를 모두 다 알 수 없으니 인간은 그런 제약된 상황 하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제한적 합리성 하에 의사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책 결정 모형, 우리가 다음 주 넘어가면 배워야 되는데, 거기서 보면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그럭저럭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만족 모형이라는 이야기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제한적 합리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게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 행태론을 조금 행태론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 논리 실증주의, 가치와 사실의 구분에서 사실의 연구를 집중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어려운 내용 하나를 이해하려고 본다면, 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죠? 지난날 수업 들었던 분도 몇 분 계시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 29살 11월에 군대를 갔다 그랬죠, 그죠? 29살 11월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 히든싱어 이런 거 보면 김광석 씨 모창자가 나와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던데, 이때 이제 제가 29살 11월에 군대 갈 때는 아직 싸이월드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스북 이런 거 없었다, 트위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싸이월드 배경음악을 30즈음에를 걸어놓고 군대를 갈지, 이등병의 편지를 걸어놓고 군대를 갈지 고민을 막 했죠. 결론은 이제 도토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군대를 갔습니다만, 자, 29살 11월에 군대를 갔더니 논산훈련소에서 훈련할 때는 열심히 잘하면 막 이렇게 얘기해 주더니, 훈련 끝나고 유격훈련 갔다 오죠, 그죠? 유격훈련 갔다 딱 오면은 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찰 개수 보면 네가 뭐다 이게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훈련 받으면
뭐 너 뭐 좀 편한데 보내줄게. 막 이렇게 학력이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갔다 와서 딱 명찰 2개 받았어. 명찰 2개는 뭡니까? 전경 아니면 특전사죠, 그죠? 특전사 갈 나이는 아니고 이제 전투경찰로 버림받아가지고 이제 시위 진압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갔는데 군대 가서 너무 좋은 거야. 군대 가서 너무 행복한 거야.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그때가 한참 제일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늙어서 군대 간다고 걱정돼서 집에서도 맛있는 걸 좀 해주고 나도 운동도 많이 하고 해서 몸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군대 갔더니 군 생활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죠. 거기서 시키는 훈련도 별로 힘든 것도 없는 데다가 같이 생활한 애들이 다 20살, 21살 이런 애들이잖아. 20살, 21살 이런 애들이니까 훈련소에서 그냥 나는 손가락만 까딱 하고 있으면 밑에 애들이 안 시켜도 애들이 알아서 그냥 삼촌이라 부르더라. 나보고 형 안 하고 이게 빨리 와가지고 19살짜리 농사 짓다 오는 19살짜리가 있었는데 10살 차였죠. 그러니까 애들이 삼촌 이러다 보니까 군생활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끝나고 이제 후반기 교육 경찰학교 교육 받고 이제 1월 달에 딱 부대에 갔더니 이래서 정말 탈영도 하고 이래서 정말 자살을 하는구나 이런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죠? 가가지고 딱 첫날 딱 갔을 때 밤에 이제 나한테 뭘 시켰냐면 30명 이제 그죠? 기수표를 줍니다. 그죠? 그래서 30명 기수표를 주면서 계급, 이름, 몇 월 입대, 군번 이걸 딱 줍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누구랑 동기고 누가 누구보다 위고 아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외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던져주더니 다음날 이제 걸레바르러 가는데 이제 이런 거 적어놓은 표 또 꺼내서 보면 못 보게 합니다. 왜? 그 가혹행위잖아. 그거 해가지고 못 외운 거 가지고 못 외웠던 이유로 때리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무려 제가 이제 딱 해봤기 이제 30이 됐죠. 그죠? 22살 고참님들께서 이제 저한테 이걸 적어주면서 외우라더라고요. 그래서 외웠죠. 뭐 이때 아직은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서 단순 암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외웠더니 또 그거는 이제 특별히 갈굴구실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뭐 누구야 이러면 얼굴이라도 매칭되면 좋겠는데 얼굴도 매칭 안 되잖아. 이게 이제 여기 같이 있는 경찰서 안에 근무하는 사람, 파견 나가 있는 사람 뭐 명단 다 들어 있으니까 저는 이쪽은 이제 밖에 나와서 밥 해먹는 부대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2주일 동안 교육받는데 이 사람들 이름 얼굴이라도 봐야 뭐 이름이 외워지지. 어쨌든 뭐 대놓고 외웠죠. 근데 외웠는데 요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야. 2주 다 마치고 가기 전에 나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왜? 나이가 이제 30이 돼가 왔으니까 관심병사잖아. 관심병사. 그죠? 제가 탈영 같은 건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충동은 들죠. 대충 정신병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병원이나 가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막 샘솟습니다. 막 샘솟는데 또 좀 쪽팔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나이 먹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런 뭐 가혹행위 혹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있는데 정서 상태를 물어보는 또 질문지도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 자꾸만 손톱을 깨물고 싶어진다든지 뭐 이런 질문들 정서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측정 지표를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으면 내가 매우 그렇다, 그냥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래가지고 체크를 하면 그 이면에 1번 지문에서 다 점수가 될 겁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해서 그래서 보통 매우 그렇다부터 5점이겠네요. 5, 4, 3, 2, 1점 해서 각각의 내가 체크들을 하면 다 합해보면 총점이 내가 뭐 35점이다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점수가 10점 미만이면 양호, 10점에서 20점 사이면 뭐 주의, 20에서 30 사이면 관심이 필요함 해서 뭐 50 이상이면 치료를 요함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죠? 이때 예를 들어서 손톱을 자꾸 깨문다 이런 게 있다고 봅시다. 손톱을 자꾸 깨문다 이렇게 해서 5점 이렇게 되면 손톱을 깨무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정서의 불안정성을 측정하겠다는 거죠. 정서 불안정이라는 요소를 측정하는데 이 손톱을 깨무는 행위가 정서 불안정에 해당한다라고 이 설문지를 만들면서 내가 정의 내린 거야.
이런 것들을 설문지를 통해서 뭔가를 측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면 정서 불안정 요인이 있는 걸로 볼 수 있다라고 내가 정의한 거야. 정의 안 할 수도 있지만 정의를 한 거고 10점 미만이면 안정, 50점 이상이면 당장 치료를 요함이란 것도 내가 정의를 내린 거야. 누군가는 40점 이상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20점일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점수 기준을 제가 정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연구를 위해서 내가 이런 단계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내가 조작한 거죠. 정의를 조작한 거야. 그게 조작적 정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조작적 정의라는 게 실험 진행을 위해서 내가 조작한, 이 나쁜 의미 조작이 아니라 내가 설정한 정의인 겁니다. 그래서 손톱을 깨무는 행위를 정서 불안정으로 보겠다는 거나 50점 이상이면 당장 치료를 요함으로 본다. 이런 것들이 내가 조작적 정의를 내린 거고 플러스 계량화는 뭡니까? 요 정서 불안정이라는 요 각각 지표들에 대해 체크되면 5점, 4점, 3점 이런 것들이 다 숫자죠. 그래서 취합해서 결과를 내는 것들을 다 계량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 행태 연구라는 내용의 세 번째 칸을 한번 보자. 내용 세 번째 칸을 보면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인간 행태의 규칙성을 일단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행태의 규칙성 하에서 그 행태를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행태는 행동과 태도죠. 그죠? 이 행동, 개인이 조직 내에서 하는 행동, 태도 같은 것들을 관찰하고 옆에서 제가 평소에 밥을 잘 먹고 훈련을 잘 하는지 관찰하고 아니면 상담을 해보겠죠. 날 데려다가 힘든 거 없냐라고 면접해보고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이제 질문지를 던진 거죠. 그죠? 내 정서 상태를 파악하려고 이렇게 관찰, 면접, 질문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외면적인 요소를 행태라고 하고 이 행태 연구에 집중하겠다라는 게 행정행태론이다. 근데 자, 단 이때 행태가 명백한 자극과 반응으로서의 행동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 반사 있잖아. 무릎 밑에 치면 다리가 쭉 펴지는 거 있죠. 혹은 이제 땡땡땡 울리고 밥 계속 주다가 종소리만 들으면 걔가 침 흘리는 이런 조건 반사적인 행동 그것만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 연구할 게 너무 없잖아. 너무 한정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되는 개성이나 태도, 의견, 인격도 포함한다. 그래서 이런 질문지를 통해 가지고 주로 실험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인간 행태 연구에서 뭐라고요? 관찰, 면접, 질문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외면적인 요소다. 그래서 내면적인 가치 같은 게 아니라 어쨌든 객관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요소가 대상인데 그게 명백한 자극과 반응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지고 질문에 따른 반응 같은 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의견이나 인격 태도. 그러면 의견, 인격, 개성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요소 아닙니까?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서 사실 연구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명백한 자극과 반응만 사실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 드러나는 그 사람의 의견, 그 사람의 이런 제가 현재 처해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질문지 구성에 있어서 객관성 그리고 이 점수 구간 나누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부분을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을 인격, 의견 이런 부분들을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걸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조작적 정의와 계량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로 계량화됐으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부분이 조금 말이 어렵죠, 그죠?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작적 정의와 계량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행정학과 같은 거 행정학과나 뭐 사회과학대에서 조사 방법론 이런 거 여러분 과제 같은 거 대학에서 혹시 과제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신 분 보면 이제 뭐 설문조사 해가지고 설문조사 이런 거 해가지고 결과 취합해서 통계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발표하는데 그 보고서 낼 때 항상 마지막에 뭘 첨부하라고 합니까? 질문지, 설문조사 했으면 설문지를 다 첨부하라고 합니다. 왜? 그 설문지를 역시 평가 대상인 거야. 설문지 구성이 잘못되면 객관화됐다고 볼 수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설문지를 잘 만들었는지, 그래서 석사, 박사 논문 쓸 때도 교수님한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연구할 건데요. 그래? 그럼 그 설문지는 어떻게 구성할 거야? 물어봅니다. 질문지 뭐뭐 물어볼 거야? 요런 거 물어볼 거냐? 야, 그 질문지가 그런 내용을
측정하기 위해 타당한 거라고 생각해? 다시 생각해봐. 그래서 설문조사 하기 위해 질문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한참 고민을 하는 거라. 그리고 그거를 논문 뒤에 첨부합니다. 왜?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점수를 얻었다. 그래서 이런 점수에라면 이런 태도를 가진 걸로 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논문 심사하는 사람이 설문지를 봤을 때 설문지하고 이런 태도를 측정하는 거하고는 아예 상관없네. 그러면 논문의 가치를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문지 구성을 잘 해야 되고, 그런 설문지 구성이 잘 돼 있다면, 설문지를 잘 구성했다면 그런 질문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는 개성, 의견, 인격, 태도 같은 것도 연구 행태로 사실의 부분으로 포함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제 이걸 하는 거야. 내가 이걸 하는데 내 마음은 경찰병원 입원해가지고 한 석 달 쉬고 오고 싶어. 딱 갔더니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있다가 일로 가야 된대. 여기 가면 뭐 합니까? 이랬더니 여기 가면은 서울 외곽을 지키는데 밤마다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그래서 밤 12시가 되면 바리케이트를 200m에 걸쳐 가지고 쫙 쳐놓고 정말 있을지도 모를 파주에서 무장 탈영병이 서울로 진입하는 거, 실미도 사건처럼, 그죠? 실미도 사건처럼 무장 탈영병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검문소에 설치해 가지고 밤마다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데, 야, 이게 가기가 싫죠. 가봤더니 밥도 직접 해 먹어야 되고 19명 사는데 거의 다 체대생인 거라. 여기 이제 전경 9명, 헌병 20명 같이 이제 생활하는데, 헌병에 비해서 전경이 나란히 딱 서 있을 때 자세 안 나온다고 키 큰 순서대로 보내더라고요. 키 순서대로 하니까 다 체대생이고, 애들이 체대생 막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진짜 이 경로우대 사상이 없어, 이 새끼들이. 조금 이게 한두 살 차이도 아니고 한참 나이 먹었는데 오면 조금 애들이 조금 긴장할 법도 한데, 그게 왜 딱 이런 면들 딱 있더라고. 다 가지고 이제 군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시작됐는데 처음에 또 강하게 키운다고 계속 밤마다 바리케이트 치는 거 시키더라고. 근데 뭐 하여튼 뭐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하면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저 춥고 배고프고 바리케이트 12시 치면 5시까지 5시간 서 있으니까 교대로 서도 춥고 배고픕니다. 한참 1월에 갔잖아, 그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병원 가고 싶은 거야. 하필 내가 있으면 9명 있는데 나 위에 이렇게 딱 가니까 문화가 3명이서 힘들어가고 손에 3명이서 모든 잡일을 다 하고, 3명은 늘 그냥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고 가운데 3명은 얘들 관리만 잘하면 되는 이런 시스템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일 잘하면 얘들은 쉬는 거고, 얘들이 사고 치면 싸잡아서 같이 욕 먹는데, 얘가 먼저 경찰병원을 간 거야. 그래서 얘가 먼저 딱 갔더니 얘가 굉장히 나를 따뜻하게 반겨줍니다. 너도 못됐다 이런 눈빛으로 봤더니 얘가 분위기 다 어지럽혀 놓고 병원에 입원한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 생각이 나서 바리케이트만 치놓으면 오는 차에 뛰어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계속 쓴 거야. 설문지에다가 자꾸 뛰어들고 싶다. 그래서 뭐 와서 버림받은 겁니까? 아니, 입대하기 2년 전에 헤어졌대. 근데 자꾸 생각이 난대. 근데 이제 딱 들어간 그맘쯤 사고가 터진 거야. 얘가 이제 아버지가 좀 유명한 의사, 큰 개인 병원 몇 개를 하고 있는 의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병원에 간다 해놓고서는 자기 잘 아는 병원에 치료받겠다 이러면서 집에서 쉬고 있었던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얘들 입장에서는 이 쳐죽일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분위기를 둘이서 이제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얘도 문제지만 얘가 더 큰 아픔을 주게 됩니다. 뒤에 얘기해 줄 텐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내가 쓸 수 있냐고. 내가 여기에다가 내 속마음은 나도 경찰병원 가고 싶어. 나도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라고 쓰고 싶은데 여기다 그런 걸 쓸 수가 없겠죠. 왜? 이렇게 하면 이제 얼마나 갈굼이 또 심해지겠습니까? 분위기 험악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나의 진정한 주관적 의도, 경찰병원, 당장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싶은 내 의도는 이 질문지에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이 드러난, 괜찮습니다. 버틸만 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고참들이 잘해줍니다. 이런 내용만 넣겠죠. 그죠? 분위기를 고려해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행태론의 한계를 보면, 29페이지 한계를 보면,
자, 첫 번째 행태 연구의 한계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행태 이면에 담겨있는 주관적 의지와 동기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좀 전에 봤던 인간 행태 연구랑 헷갈려서 질문하는 분이 있어서 엮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요? 자, 위에 세 번째 칸 다시 인간 행태 연구 올라가 보면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이고 외면적인 요소로서 행태를 대상으로 한다. 단 이런 질문지를 통해서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되는 개성태도, 의견, 인격도 행태에 포함시킨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저런 질문지를 잘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다시 한계로 내려오면 뭐라고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질문지를 통해서 드러난 행태만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 그죠? 저 질문지에 체크한 내용만을 측정할 수 있는 거고 그 속에 담겨있는 진짜 제 주관적 의지, 아 나도 그냥 이번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고려가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거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이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좀 덜 헷갈리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계를 본 김에 더 보면 이런 주관적 의지와 동기에 대한 미고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주체적인 측면 간과했다.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나 있는 그러나 실질은 다른 형식주의라든지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개발도상국가 행정분석에는 적용이 어렵다. 개발도상국가는 왜 그러면 형식주의고 표리부동입니까? 여기 우리 비교행정론 가서 한번 볼 겁니다. 자, 다음 30페이지로 가보면 논리 실증주의 방식을 취했다고 했는데 논리 실증주의를 사회과학에 적용하려니까 어떻게 하고 시작했습니까?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서 가치는 정치로 보내버리고 사실 연구에 집중한 거죠. 근데 행정에 있어서 저런 가치 사실 구분이 곤란하더라, 쉽지 않더라, 이런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가치를 배제하면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혹은 약자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많은 자원 분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목소리들은 다 가치의 문제죠. 그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아 그건 행정의 논의 대상이 아니야, 얘기하지 마, 이렇게 배제해버리니까 결국에 현상 유지적인 성격은 같지만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목소리는 그런 가치, 그건 행정학 대상이 아니야,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가치의 배제는 결과적으로 이 경험적 보수주의라고 되어 있는 건 보수주의, 변화 없이 계속 현 체제가 유지돼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경험적 보수주의로 흘러서 그렇게 되면 기득권, 현재 이익을 누리는 사람의 이득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죠? 기득권이 옹호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렇게 조작적 정의하고 계량화해서 질문지를 구성을 해보는데 저렇게 조작적 정의도 안 되고 계량화가 도저히 어려운 영역들은 자꾸 연구 대상에서 깊이 되겠죠. 그 성과가 안 나니까 학자들이 연구해도. 그래서 연구 영역이 좁혀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책 결정을 정치로 보내고 행정은 사실에 국한했는데 그 사실이란 게 주로 조직 내 개인의 행동인 거야. 조직 구성원의 행태, 행동과 태도에 관한 거죠. 그럼 공무원만 저런 행태를 보입니까? 민간 기업의 구성원도 저런 행태를 보이죠. 그죠? 정책 결정 같은 정치 결정 같은 가치 판단은 정치로 보내버렸고 사실만 남아있는데 그 사실이 조직 구성원의 행태인 거야. 그러니까 공행정이나 사행정이나 내용이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공사행정, 공행정, 행정하고 사행정, 경영이 같은 맥락에서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행정, 이론론,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의 도입,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직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폐쇄체제적 관점입니다. 29페이지에서 안 보고 넘어왔던 이 공원을 보면 어쨌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검증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증하면서 행정의 과학화가 진전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공사행정 이론론이다. 그래서 조직 내 인간 행태의 규칙성을 통해서 공사행정 이론론 관점에 서게 됩니다. 자, 30페이지 가서 우리가 문제를 한 번씩 풀어봅시다. 연구의 초점은 1번 문제 행정인의 행태죠. 그죠? 그리고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같이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 이 과학적 연구 방법이 뭐라고요? 논리 실증주의라는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행정의 실체는 제도나 법률 같은 게 아니라 이 행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행동과 태도, 그래서 그 행태를 연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 행태를 연구해서 행태론인 거죠. 그죠?
논리 실증주의 5번에 있는 이 논리 실증주의를 신봉하다 보니까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서 가치 판단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거죠. 가치 중립적이죠. 그죠? 어느 가치가 선호된다,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곧 가치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2번, 3번 문제는 여러분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 4번 문제 조금 어렵게 나왔다면 4번 문제인데 자, 이 1번 행태주의에서는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자연과학에서 발달한 논리실증주의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죠. 그죠? 3번 지문 먼저 보자. 행태주의는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한다라고 했는데 방법론적 개체주의라는 건 연구 방법에 있어서 개체, 집단이 아닌 한 개체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를 연구하느냐 사회의 구성원인 한 명 한 명을 연구하느냐인데 이 행태주의에서는 개인의 행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죠. 그래서 연구 대상이 개별 주체, 개체에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적 개체주의가 맞는 표현입니다. 자, 4번에 보면 가치 평가적인 정책 연구 이런 거는 아니고 가치 중립적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행태론의 논리 실증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서 사실에만 연구하다 보니까 가치에 대한 문제가 배제돼서 가치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뒤에 신행정론이라는 게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 신행정론이 이런 정책 연구를 지향하게 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통합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번 지문 우리 많이 봤던 거죠. 좀 전에 설명 많이 한 거죠. 행태주의는 명백한 자극과 반응으로 볼 수 있는 행위 또는 행동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심리학적 행동주의와 달리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태도, 의견 개성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 질문지를 잘 구성해야 되고 이 질문지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측정하는 과정들을 우리 조작적 정의와 계량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지만 이 질문에 반영되지 않는 개개인의 주관적 의지, 의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한계 내용을 봤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행태론이 다 좋은데, 이 논리 실증주의가 행정학의 학문성의 기여에는 큰 역할을 했다. 지금도 행정 논문 쓰면 논리 실증주의에 따라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공헌은 크게 했지만 첫 번째는 이런 논리 실증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사실의 구분을 통해서 가치를 연구 대상에서 배제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흑인 폭동 같은 걸 겪으면서 왜 흑인들한테는 대우를 안 해줬지? 왜 흑인들의 이익은 행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지? 그런 소득 재분배 이런 부분은 다 가치에 관한 문제다 보니 연구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러면 더 이상 행태론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되겠네 하면서 후기 행태주의 논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 후기 행태주의 논의가 있는데 철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가치, 연구 방법론에 관한 철학적 논의가 있는가 하면 구체적인 행정 처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행정 처방에서 이제 이런 적극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소수자를 배려한 흑인을 위한 이런 적극적인 정책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로 인해 정책학이 발달하고 그런 내용을 지향한 게 이제 신행정학 논의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는 이거 뭐 마무리하면 얘가 더 문제라 그랬죠, 그죠? 얘는 군생활에 얘 때문에 더 힘들었는데 얘는 결과적으로 보면 제대하고 1년 뒤에 연락이 왔어. 제대하고 저보다 3개월 먼저 제대하고 1년 뒤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좀 있으면 아기가 태어난다며. 근데 저보다 8살 어린 놈이 이 장유유서도 모르고 먼저 장가를 가가지고 근데 얘가 고문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쯤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얘 제대하고 후임이 안 들어왔어. 전의경 축소한다고. 얘 제대하고 후임이 안 들어왔어. 전의경 축소한다고. 얘가 이제 왕고 참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있죠, 그죠? 얘 아직 병원 가서 안 돌아왔고. 그래서 둘이서 잡일을 다 하고 있는 어느 날, 얘 병원 가서 안 돌아오는데 둘이서 고생한다고 얘들이 좀 잘 봐주고 있는 어느 찰나에 얘가 한마디 합니다. 와, 문근영 너무 이쁘다. 내 이상형이야. 그래서 얘는 문근영, 태연, 써니 이런 지키는 한 187 되는 애가 그런 스타일 좋아하더라고. 근데 문근영 너무 이쁘지 않냐? 하면서 이쁘지 말하면
그냥 네 이쁩니다 이러면 끝날 문제죠, 그죠? 군대 갔다 왔던 남자분들 다 그냥 TV 보면서 누워서 떠먹는 요구르트 이러니까 너무 이쁘다 막 이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면 될걸. 옆에서 전 소희가 더 좋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굳이 지가 소희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거기서 하는 바람에 저녁 5시에 대참사가 벌어지면서 다음날 아침 5시에 걸레 빨 때까지 둘이서 각 잡고 둘이 얘 밑에 저니까 둘이 같이 각 잡고 앉아가지고 밤을 샜죠, 그죠? 이런 일이 아직도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얘 결국에는 그러다 이제 얘 제대하고 또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얘도 이제 짜증 나겠지, 그죠? 저도 병장 될 때까지 빨래 세탁기 돌리고 걸레 빨았으니까 계속 안 들어오니까 얘도 짜증 나겠지. 어느 날 일탈을 감행합니다. 어느 날 밤마다 애가 사라져가지고 다 걱정하는 거야. 우리가 하도 얘 고문 가느라고 갉았더니 밤마다 애가 사라지니까 혹시 중대 결심을 얘가 사고를 치려나 안 되는데 하면서 보다 못해가지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 번 가면 막 1시간씩 다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고참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밤에 찾아나섰더니 여름이었는데 찾아나섰더니 저 밖에 구석진데 돌아가가지고 몰래 숨겨온 플레이스테이션, 이거 휴대용 플레이스테이션 몰래 숨겨온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다가 걸립니다. 그날 이후로 저까지도 싸잡혀서 저 군대놀이에 나이 30 먹고 군대놀이 한다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잠시 쉬었다가 생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